안녕하세요. 70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제 또래 분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시는데 제 이야기도 보내면 재미있을 것 같아 보내봅니다. 저만큼 인생이 박복한 여자도 없을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은 자식인 저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제 위로 하나 있는 오빠만 어와둥둥하며 키웠어요. 아이에게 하기에는 가혹한 폭력을 저질렀지만 제가 그에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면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호되게 혼을 냈어요.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겨우 그까짓 걸로 눈물을 흘려? 그리고는 오빠를 품에 안고 아이고 우리 장남 씩씩하기도 하지 라며 저를 괴롭힌 오빠를 오히려 칭찬했어요. 평생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오니 가족에 대한 정은 진작에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가족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자는 굳이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부모님의 강력한 의견에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는 가지도 못하고 바로 미싱 일을 하며 돈을 벌어왔어요. 애초에 저 역시 고등학교에 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어서 학교에 가지 못한 건 괜찮았어요. 중학교 다니면서도 변변찮은 친구 하나 없이 늘 혼자 지냈었거든요. 고등학교 가봤자 그런 외로움이 똑같이 이어질 테니 제게 학교는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빠르게 돈을 벌어온다면 부모님도 우리 딸 대단하네 라는 말을 한마디 정도는 해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렇게 집에서 홀대를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래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일했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몇 푼이라도 더 손에 쥐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같은 미싱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쟤는 정말 독해 라면서 수군거리고 제게서 멀어지려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차피 원래 친구 같은 거 없는 인생이었으니 그리 놀랍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제가 돈을 벌어오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셨죠. 여자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장남을 위해서 돈 벌어오는 게 도리다. 저는 저희 집에서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장남인 오빠를 뒷받침해주기 위한 어떠한 물건 정도에 지나지 않았죠. 미싱 공장에서 일하며 처음 봉급을 타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봉투를 드렸을 때 칭찬을 바라는 저에게 아버지가 엄한 목소리로 내뱉는 말을 듣고 저는 그때서야 저희 집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릴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정말 속이 빈 채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같았죠. 부모님은 제가 평소보다 돈을 조금 가져오면 이번 달은 왜 이렇게 돈이 적어? 넌 집안을 생각도 안 하니? 그러다 제가 평소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오면 칭찬 한마디는커녕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라며 제가 이 정도 금액의 돈을 가져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식으로 굴었어요. 그 짓을 몇 년간 이어오다가 저는 결국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부모님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오빠도 마찬가지였죠. 미운하고나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가족과 떨어지고 정말 저 혼자 되었다는 생각에 몇 날 며칠을 눈물만 흘리며 보냈어요. 잠을 잘 때면 자꾸 꿈에 부모님과 오빠가 보였고 그 꿈 속에서 저는 사랑받는 막내딸로서 화기애애하게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너무 행복해하다가 문득 잠에서 깨고 나면 우리 부모님이랑 오빠는 날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라는 차가운 현실에 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가 뜰 때까지 밤을 샌 적도 많습니다. 그때 병원을 다니진 않았지만 추측하기론 제게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제 한몫 건사하고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저도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날 사랑해주는 남편과 자식들, 그렇게 오손도손 살고 싶어. 하지만 그 흔한 연애는커녕 친구조차 없던 제게 갑자기 사귈 만한 남자를 만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진짜 그러다가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독거노인으로 늙어 죽을 지경이었죠. 불행 중 다행히도 그때 당시 제가 일하던 도배집 아주머니가 참 사람도 좋고 서글서글한 분이었는데 제가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지낸다는 걸 알고 언제나 저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배집 아주머니가 저에게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내가 우리 은결씨 정말 좋은 여자니까 남자도 하나 없이 사는 게 안타까워서 한번 만나보라고 소개시켜주는 거야. 도뱃집 아주머니가 선자리를 주선해준 덕분에 저는 26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선자리라는 걸 나가보게 되었어요. 지금이야 여자들이 늦게 결혼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노처녀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선자리에 나가면서도 남자 쪽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노처녀인데다 변변찮은 가족도 없고 그렇다고 돈이 많거나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는 그런 여자를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게다가 선자리에서 만난 남자는 저랑은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돈 많고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 살면서 한 번도 부족한 것 없이 자라온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더더욱 이번 선자리를 인생에서 그냥 한번 좋은 경험한 거라고 생각하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남자가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더군요. 자꾸 저한테 또 만나자고 하고 진지하게 교제해보자고 하고 은경씨 제 이상형입니다. 꼭 은경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땐 제가 참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모든 게 완벽해 보이고 멀쩡한 사람이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겨우 한두 번 본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것에 있어 다른 꿍꿍이가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을 해봤어야 했는데 당시 저는 그저 그런 남자가 날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 하나에만 꽂혀 있었어요. 그리고 내 팔자에 이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저희는 금방 연인으로서 교제하게 되었고 한참 연애하다가 아이가 생겨 예상보다 일찍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하면서도 이상했던 점이 하나 있긴 했어요. 만약 제가 저희 남편 씨 부모님이라면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부유한 시댁과는 달리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친정가족이 살아있다고 해도 연을 끊었으니 사실상 천혜의 고아나 다름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은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자기들이랑 비슷한 형편을 갖고 있는 집안이랑 결혼을 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제가 애가 생겨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과 함께 결혼하겠다고 찾아뵈었을 때 정말 쌍수 들고 환영했습니다. 물론 다른 좋은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가능성도 없진 않았겠죠. 그러나 남편과 살게 되면서 저는 남편이 절 한눈에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행동, 그리고 생각지 못한 애가 생겨서 온갖 멸시와 비난을 받을 걸 각오하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을 때 시부모님이 얼른 결혼해라. 우리가 빨리 식장 잡아주마. 라며 마치 제가 도망가기라도 할 것 마냥 서둘러서 결혼시키려는 시부모님 행동이 절대 좋은 의도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걸 알 수밖에 없었죠. 당신 이 반찬 어제도 내왔잖아. 대체 어느 집 가정주부가 같은 반찬을 이틀 영속으로 내놔? 앞서 말했듯이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남편은 자기 손으로 해본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늘 시부모님 돈으로 용돈을 받으며 살았고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사업을 해보겠답시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시부모님이 지원해준 돈까지 쫄딱 말아먹은 경험이 있었죠. 사귈 당시에는 몰랐어요. 저는 그때 남편이 무슨 일 하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남편 역시 본인이 그걸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시부모님이 잘 사니까 남편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겠구나라고 막연히 생각했죠. 그래서 설마 남편이 30이 훌쩍 넘는 나이까지 일 한 번 안 해봤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말이 가정부지 저는 집안 살림뿐만 아니라 바깥일까지 함께 신경 써야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생활비로 쓰라고 남편에게 돈을 주긴 했지만 남편이 그 돈을 자기 혼자 다 써버리는 통에 저는 그 돈에 해왔던 도배를 이어오면서 생활비를 버는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낳은 자식들도 제가 다 돌봤습니다. 당신 집에 있으니까 나 일 나갔을 때 애들 좀 봐줘요. 제가 아무리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도 남편은 한 번도 애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환장하겠더라고요.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고는 쉴 시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어릴 때 중간중간에 깨고 칭얼거리는 통에 잠조차 제대로 못 잤어요. 저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는데 남편은 돈 없으면 자기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돈 달라 그러고 매일같이 술 퍼마시고 다니면서 새벽 늦게 들어오고 그런 거를 몇 년을 보니까
아무리 저라고 해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얘기라도 하려고 들면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소리를 질러? 하며 남편은 제게 손을 들어 올리려 했어요. 그 폭력성은 아이들에게도 이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혹여나 아이들이 남편에게 맞을까봐 서럽고 힘들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그저 속으로 삭히기만 해야 했어요. 내가 무너지면 우리 애들까지 힘들어져. 그러니까 내가 잘 버텨야 해. 정말 자식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혼한 지 한두 달 만에 이미 미쳐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방긋방긋 웃으며 엄마를 부르는 자식들을 보면서 이 힘든 생활들을 견뎠어요. 제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죠. 그리고 망나니 같은 남편의 횡포로부터도 지켜주고 싶었고요.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억척스럽다, 독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가끔씩 그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행복한 가족을 원한다는 게 너무 큰 꿈이었나. 왜 나는 평범하게 살지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제 삶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해서 심적으로 너무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럴 때면 곤히 잠든 아이들을 보며 우울감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남편과 처음으로 이혼을 결심한 때가 오고 말았죠.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제가 젊었을 적엔 이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행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도 이혼에 대해 그리 좋지 않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으로부터 그런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이혼을 고려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제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돈을 쓰고 다니고 심지어는 도박까지도 한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 아무리 세상에 좋지 못한 편견을 갖고 저와 제 아이들을 본다고 할지라도 이런 남자와는 꼭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난 더 이상 당신이랑 이렇게 못 살겠어. 그러니 우리 이혼하자. 제가 이혼을 이야기했을 때 남편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어요. 그건 악어의 눈물이었지만 당시 저는 매일같이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남편이 눈물을 보였다는 사실에 너무 당황해서 그게 진실되지 않은 눈물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죠. 그저 잘못했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는 남편의 호소가 진심이라고 믿고서 기껏 먹은 이혼 결심을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예상하셨겠지만 남편은 한두 달 바짝 정신을 차린 척 새 사람이 된 척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예전의 남편 모습 그대로 돌아가서 다시 집안일에는 하등 신경 쓰지도 않고 일을 하지도 않고 그 많은 시부모님 재산을 쏙쏙 빼먹으며 자기 좋을 것만 즐기는 한량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그럴 때면 그래 조금 더 지나면 정신 차릴 거야 라며 남편이 흘린 눈물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남편이 진정으로 정신 차리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날은 없었고요. 제게 있는 새 자식들이 다 커서 결혼할 때까지도요. 자식들이 제 유일한 삶의 이유였습니다. 부족한 형편에서 애들 하고 싶은 것만큼은 다 해주고 싶었어요. 물론 그럼에도 마음가짐처럼 되지 않는 날들이 많아 제 자신은 제가 참 부족한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절 사랑하고 따르는 자식들 덕분에 몇십 년의 그 지옥 같은 생활을 견딜 수 있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의 결혼을 진행하고 몇 년 뒤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결혼식장에 들어서는데 정말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아이들이 좋은 짝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의 눈물도 있었지만 그간 고생하면서 3명의 자식을 키워온 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는 것도 이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그렇게 막내까지 분가하고 남편과 둘이서 사는데 순간 더 이상 이런 삶을 이어가야 할까라는 회의감이 들었어요. 왜 내가 저런 인간의 앞으로 남은 생까지 다 쏟아 부어가면서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여야지? 차라리 저한테만 나쁜 남편이었고 아이들에겐 좋은 아버지만 되었어도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제 남편은 한 번도 자식들 교육이나 그런 것에 있어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애초에 어릴 때 식사 챙겨주는 것조차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냉정하게 봐서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는 죽을 날이 더 가깝지만
얼마 안 남은 생이 남아 조금 더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나이 먹고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한 마리의 어여쁜 나비가 되어서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싶었어요. 봄날에는 꽃내음을 맡고 싶었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 물소리를 듣고 싶었고, 가을에는 낙엽을 밟고 싶었습니다. 겨울엔 아무 생각 없이 한방눈을 보고도 싶었어요. 남들에게는 사소할지 모르는 소소한 행복들이 제 인생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소한 행복들을 누워서 TV 보며 배나 끌고 있는 늙은 노인과는 절대 할 수 없었어요. 특히나 이제 자식들도 다 결혼을 했으니 이제 부모가 둘 중 하나가 없다고 해도 그리 큰 흠으로 남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저에겐 여전히 자식들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만약 자식들이 저희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한평생 남편과 함께 살아갈 생각도 있었죠. 그러나 자식들에게 은근슬쩍 이혼에 대한 얘기를 꺼내보니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럽게도 자식들은 전부 제 편이었습니다. 어머니, 얼른 이혼하세요. 사실 전 어머니가 저희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이혼하시길 바랬어요. 그동안 어머니 혼자 저희 키우느라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맞아요. 더 이상 어머니가 힘들어하며 아버지를 견딜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도 얼른 이혼하고 어머니 인생 사셔야죠. 자식들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다 컸고 결혼해서 지가정 꾸렸으니까 더 이상 당신이랑 내가 같이 살 이유가 없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참 어처구니없게도 남편이 그 말을 듣더니 제게 손을 들더군요. 이제 빼먹을 시부모님 재산도 없고 남편도 늙었게 힘이 없는데 자존심은 남아있는지 또 여자 타령을 하면서 말까지 함부로 하는 남편을 보며 이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드는 남편에게 또 나를 때린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참고로 우리 애들도 당신이 그동안 나 때리고 그런 거 다 알고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도 다 내 편 되어준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그리 쉽게 넘어갈 순 없을 거예요. 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은 진심으로 들렸는지 혼자 궁시렁궁시렁대며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이후로 저는 남편을 집에서 마주칠 때마다 이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남편도 이제 자기가 강압적으로 이혼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내가 진심으로 이혼을 원한다고 생각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제게 편지를 한 통 써서 주더군요. 사랑하는 여보. 첫 줄부터 어처구니가 없었죠. 하지만 무슨 내용이 쓰여 있나 궁금하긴 해서 읽어보니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더라고요. 아마 며칠 동안 남편은 이리저리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겁니다. 이혼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손해인지요. 그리고 이혼을 하지 않는 것보다 이혼했을 때 손해가 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었어요.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너무 무심한 남편이었지. 미안해요. 사실 마음속으론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데 내가 워낙 무뚝뚝한 성정이라 그런지 당신에게 느끼고는 있는데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어. 우리 애들이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커서 새로운 가족을 꾸릴 수 있었던 것에는 당신의 공이 너무 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고생할 동안 내가 좋은 남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앞으로 남은 생이나마 당신 곁에서 훌륭한 동반자가 되고 싶어. 이런 날 한 번만 용서해준다면 절대로 후회하는 일 없도록 해줄게. 제가 젊었을 때면 이 편지를 읽고서 정말 남편이 반성했구나라는 생각에 감동했을 겁니다. 실제로 젊은 적에도 이혼하려 했을 때 남편이 눈물을 보이며 사과를 한 덕에 제가 이혼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니까요. 그러나 저도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사람에 대해 알 만큼 다 알고 특히나 오랜 기간 남편과 살아왔는데 남편이란 사람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딱 봐도 지금 이혼하자고 하니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된 편지였어요. 이제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편지에 속아 넘어갈 정도로 제가 순진하지도 않았고 이미 남편에 대해 알 거 다 아는 이상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편지를 내팽개쳤어요. 그리고 그 앞에 침을 뱉었죠. 그런 사탕 발린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런 편지 쓸 시간에 이혼 서류나 작성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했으면 바로 이혼 서류를 작성하든 아님 화를 내든 둘 중 하나는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대체 무슨 생각인지 남편을 일주일 넘게 저를 쫓아다니며 자기가 미안하다고 정말 다신 안 그러겠다고 사정을 하더군요.
이미 이혼에 대해 확고한 결심을 갖춘 저로서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생각이 들 만큼이요. 제가 장 보고 들어오면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은 채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기도 했고, 그때 지어줬던 것과 같은 편지를 정말 매일 한 톤씩 써서 제게 주는데, 제가 만약 조금은 젊었더라면 저런 행동에 이 사람이 정말 이번엔 정신 차렸나 보다 하고 한 번 더 믿어줄 수도 있을 법했습니다. 계속 이런 남편의 행동을 보다가는 정말 이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어영부영 결혼 생활을 계속할 것 같아서 저는 결국 제가 먼저 이혼 서류를 작성한 뒤 남편에게 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당신 계속해서 이런 수작 부릴 시간에 빨리 이혼 서류 작성해서 달라니까요. 나 이제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생각 없고 애들 도움받아서 내 인생 살아갈 거예요. 이미 나는 젊은 시절에 당신한테 기회를 한 번 줬는데 그걸 차버린 건 당신이에요. 남편은 저를 바보로 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한번 넘어가줬다고 해서 그 방법이 또 먹힐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았는데, 정말 그 어떤 상황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던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이제 이런 방법이 더 먹히지 않는다는 걸 알았는지 방금 전까지 글썽이던 눈물은 어디 가고 표독스러운 얼굴로 변해서는 이 망구가 라고 소리를 지르며 때리더군요. 혹시나 몰라서 핸드폰을 챙겨 남편이 있던 방에 들어왔던 저는 바로 112를 불러 경찰에 신고하고 자식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설마 제가 경찰에 자식들까지 다 부를 줄은 몰랐는지 어버버 하면서 어떻게든 저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연락이 들어간 상황이었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자식과 경찰들이 저희 집에 몰려왔죠. 자식들은 절 대신해서 경찰들에게 그동안 제가 남편에게 당해온 것을 이야기했고, 저는 경찰들의 보호 아래서 큰 아들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큰 아들 집에서 묵고 있는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며느리가 제가 있는 걸 아무렇지 않아 하고, 오히려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당한 것들을 듣더니 원하시는 만큼 여기 있어도 된다며 편의를 많이 봐줘서 조금 마음 편히 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며느리에게 이런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창피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엎어진 물인데 체면이고 뭐고 남편과 이혼이 먼저였거든요. 남편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데 큰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자식들에게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 보더라고요. 뭐 내용은 너네가 자식이니 네 엄마 좀 말려달라 이런 건가 본데, 제 자식들은 오히려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랑도 연 끊고 정말 남은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싶은 거 아니면 저랑 이혼하라고요. 정말 생각해보면 제가 부모 복, 형제 복, 그리고 남편 복은 없어도 그만큼 자식 복은 두둑히 있는 모양입니다. 진짜 제 자식들 아니었으면 이 힘든 삶을 어떻게 살았을지요. 얼마 전에 큰아들이 만약에 남편이 계속해서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소송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 변호사 통해서 상담 받아보면 충분히 방법이 나올 거라고 저한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해줬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당한 것은 많지만 소송까지 가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어찌됐던 제 남편이자 자식들 아버지로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남편에게 빨리 이혼하지 않으면 큰애들 도움을 받아서 소송까지 갈 테니 괜히 일 더 커지기 전에 순순히 합의 이혼으로 끝내자고 이야기를 남긴 상황이긴 해요. 바로 빨리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서 저도 이런 삶은 정산하고 앞으로 남은 생은 조금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에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제 남편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 남편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그냥 있습니다. 주식을 한 것 같은데 방구석 자기 방에서 하루 종일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일단 하루 종일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니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말도 없이 그만두더니 1년째 백수로 집에서 놀고 있어요.
생활비는 못 주겠다고 아주 당당히 말하더군요. 남이 들으면 얼마나 생활비를 잘 내왔던 것처럼 말하고 있네.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수록 더 재수없고 모질이가 되어가는데 이런 남편을 폐기 처분하는 곳 있으면 당장이라도 가져다 버리고 싶네요. 저도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퇴직금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어요. 어차피 저도 직장생활 오랫동안 해왔던 거라 남편 생활비 연연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반반으로 나누자고 했지만 생활비를 준 적이 없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주지 않았었죠. 처음 겪은 일이 아니라서 기가 막혔지만 그러라고 했어요. 이제 자주 겪다 보니 즐겁기만 했습니다. 원래 또 이렇게 추잡스러운 말을 한 적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 하더군요. 혹시 앞으로 병원 갈 일이 있어도 절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뜬금없이 병원 타령이길래 왜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고 하냐 물었더니 돈이 없으니 돈 아까워서 아파도 병원비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남편 돈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적이 없어요. 새삼 그런 말을 할 사람도 없었는데 그런 쓸데없는 말로 사람을 질리게 하네요. 미리 말해주니 만일 몸이 아프거든 제 돈으로 알아서 병원으로 찾아가던지 치료를 하던지 맘대로 하고 자기한테는 눈꼽만큼이라도 말할 생각 말라고 했습니다. 참 말하는 수준하며 생각하는 수준이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본인도 만일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 혼자 요양하던지 하다가 조용히 죽겠다고 했습니다. 남이 들으면 싸우다가 어거지로 하는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어이없게도 맨정신에 그런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를 받아 써본 적이 없었어요. 다만 생활비 면목으로 제 신용카드를 결제를 해줬는데 그마저도 못 해주겠다는 말이었죠. 오히려 제가 제 돈을 생활비에 더 많이 쓴 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시점이 제가 퇴직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었던 때였네요. 사실 막상 일찌감치 퇴직을 하다 보니 여러모로 우울했는데 여행도 다니고 싶었고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려고 계획도 했었어요. 아마 그런 절 보면서 돈도 못 벌면서 친구들이나 만나고 다니면서 펑펑 돈을 쓸까 봐서 노심초사한 모양이었습니다. 혹여라도 제가 당장 아파서 쓰러지는 날은 어김없이 아까운 자기 돈을 써야 할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미리 말에 못을 박은 것 같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어요. 조금은 비정상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로 아파도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걱정 붙들어 매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똑같이 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남편이 아프면 절대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겠으며 병간호는 물론이고 병원비도 대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제 신용카드로 마트 가서 장 본 것이나 겨우 결제를 해주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쓴 것은 빼고 계산해서 입금해줬던 사람입니다. 하도 째째하게 결제해 줄 때마다 어찌나 말이 많던지 어떻게 남자로 태어나 저렇게 못났나 싶어서 저런 남자를 만나서 살아온 저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왜 저런 남자랑 이제껏 살아왔냐고요? 진즉 헤어질 것이지 왜 살았냐고요? 참 그게 말이 쉽지. 아주 여러 번 헤어지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잘못했다고 빌고 딱히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나 돈을 물쓰듯 쓴다던가 하진 않았거든요. 단지 경제적으로 저를 많이 힘들게 한 부분은 있었던 거죠. 저보다 훨씬 월급도 적었던 남편은 자격지심 때문에 절대 급여 공개를 하지 않았었고 철저하게 본인 수입을 오픈하지 않았어요. 퇴직금 없냐고 물었다가 대판 싸웠습니다. 자기 퇴직금은 왜 물어보냐면서 감히 자기 퇴직금을 넘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내 남편 퇴직금이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남편은 돈 얘기만 나오면 민감하게 지나친 반응을 하는 거였어요. 약간 정신병적인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돈에 집착했습니다. 자기 옷은 사지 않고 살아요. 지금 입고 다니는 대부분의 옷들은 딸들이 사준 거예요. 쓰고 또 쓰고 다 떨어진 것도 못 입는다고 제가 버렸더니 그걸 버렸다고 얼마나 잔소리를 하던지 말도 못합니다. 입지도 못할 것을 모아놨다가 날 잡아서 바늘로 다 기워서 다시 입더라고요. 제가 보다 못해 사다 주면 못 이기는 척하고 입었습니다. 세상에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청승 떨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속옷과 양말 빵꾸난 것을 기울 시간에 돈 한 푼 더 벌어오겠네요.
결혼 초에는 저에게 벤츠 사주겠다, 집안일은 일하는 아주머니를 들여서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게 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쳤습니다. 그러던 남자가 돋보기 안경 쓰고 앉아서 반을 꿰매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니 이런 영감탱이 누가 모셔가나 고사 지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한 이후로 한 집에 살지만 각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각종 공과비는 남편이 냈고 버리려고 했던 제 차는 폐차하려고 했는데 좀 쓸만하다며 남편이 자동차 세며 유지비를 자기 돈을 지출할 테니 달라고 해서 남편은 남편 차를 총 2대를 필요에 따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제가 필요할 때마다 제가 쓰던 차를 몰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제 돈으로 해결합니다. 몇 푼 되지 않는데 제가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렇지만 2 딸들도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생활비가 많이 들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식비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마트에서 장을 봤었는데 2주일에 한 번이나 3주일에 한 번 정도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딸들이 집에서 밥을 거의 먹지 않고 있는 덕분에 소비가 많이 줄었네요. 물론 남편 밥은 안 사줍니다. 자기가 알아서 먹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둡니다. 상당히 편해졌고요. 제가 누구를 만나던 말던 간섭을 하지 않아서 정말 좋았죠. 거지 같은 남편이 제가 장을 봐온 라면이나 참치 1캔 그리고 통조림 등을 한 번씩 몰래 훔쳐먹곤 해도 그냥 봐줍니다. 적어도 나는 너랑 다른 부류니까 봐줍니다. 이 모질이야 어쩌다 주말에 딸들하고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저는 한 집에 있는 남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남편을 애써 불러주면 예의 바르게도 안 먹는다 해줬습니다. 이제 한 상에서 밥을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배고프면 주방에 나와서 우리가 먹다 남은 반찬을 쓸어 담고 후다닥 자기 방에 들어가서 후딱 먹고 빈 그릇을 설거지도 하지 않고 개수대에 던져놔도 그 정도는 눈 감아줍니다. 하도 불쌍한 티를 팍팍 내며 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딸들이 한 번씩 먹을 것을 사다가 방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아빠를 불쌍히 생각하더라고요. 행색이 딱 봐도 거짓골에다 초라하기 그지없어서 딸들의 동정심을 사기에 아주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청 딸들이 남편을 챙기는 눈치였어요. 밥도 사다 주고 빵꾸난 양말 신지 말라고 양말도 사다 주고 했습니다. 요즘 80대인 시어머님께서 자주 편찮으셔서 병원 출입이 잦은 관계로 병원비가 꽤 나왔었어요. 거기에다가 건강이 나빠지신 아버님께서 병원 출입을 하시게 되니까 병원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시누이가 저에게 전화해서 병원비를 똑같이 나눠서 십시일반 내자고 했어요. 그러자 제가 남편에게 직접 말하라고 했더니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왜 따로 말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한 번도 생활비 받아 써본 적이 없었는데 병원비 낼 돈이 있겠냐. 애들 아빠한테 직접 말해서 병원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돈 얘기는 없다고 하려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그동안 남편이 생활비 한 번도 주지 않고 공짜로 살아온 걸 눈치챘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저한테서 병원비를 뜯어낼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확실히 하고 싶어서 남편이 내가 퇴직한 뒤론 단 한 푼도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해줬습니다. 혹시라도 애들 아빠가 병원에 갈 일이 있더라도 병원비며 병간호를 일절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절대 믿지 못할 말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러건 말건 사실이니 끊어달라고 했는데 퇴직했으니 돈이 없으면 시어머니와 아버님이 2분 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 돌아가며 병간호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내 말에 토를 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병간호든 병원 출입이든 지간에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거기에 동의했으니 시부모라 한들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놀고 자빠져 있는 아들 놔두고 왜 며느리인 내가 병간호를 하냐고 했어요. 저는 생활비 벌러 다녀야 해서 바쁘다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오랫동안 무능한 남편 때문에 생활비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것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하는 시누이가 정말 웃겼는데 다른 일로는 남편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면서 유독 병원비 얘기나 병간호를 옳게 얘기하다니 정말 얄미웠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의 병문안은 가야 하니 주말에 간 건 말고는 병원에 일절 가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2분 다 입원해 계셨기 때문에 병간호가 벅차다면서 남편은 자기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서인지 자기 부모님의 병간호를 부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양쪽 부모님을 병간호하기엔 시누이와 남편이 너무 힘이 들기도 했고 시누이가 힘들다면서 우는 소리 하면서 올케가 와서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난리를 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맘대로 자기가 했던 말을 철회하려 한다고 했어요. 저는 한 번 간 버스는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거라며 단번에 거절했죠. 제가 미쳤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제가 받아줍니까? 존팽이 같은 남편이 그에 상응하는 반대 급부도 없이 철회한다고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더군요. 시누이와 남편은 두 부모님 병간호 때문에 죽을 둥 살 둥 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 덕분에 저는 마음 편하게 병간호 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점차 회복해가는 것 같았으나 아버님은 점점 나빠지셨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지켜봤던 남편은 겁이 덜컥 난 모양이더라고요. 병간호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때서야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을 후회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후 계속해서 소화가 안 된다면서 금식도 하고 머리가 아프다며 드러눕기 일쑤였어요. 두 딸들이 걱정하면서 병원을 가자고 했는데도 소화제만 먹고 버티더군요. 한 집에 살면서도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이 조금 되긴 했지만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내버려뒀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안 되겠는지 병원에 혼자 다녀온 모양이었습니다. 신우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암이라면서 이미 진행이 많이 돼서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직접 말 못하고 신우를 통해서 전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신우가 울면서 전화로 구구절절하게 말하는데 슬프게도 들렸어요. 오래 못 살 것 같다고요. 그러니 올케가 오빠 데리고 병원을 다녀오라고요. 내가 미쳤니? 가고 싶으면 혼자 가래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병에 걸리면 산속에 가서 몸보신 하다가 혼자 조용히 죽는다고 했으니까 병원에 안 갈 거라고 했습니다. 신우가 통사정을 하더군요.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남편한테 먼저 물어보라고 했더니 살고 싶다고 수술 받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한 집에서 얼굴 마주쳐도 모른 척 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갖은 불쌍한 표정 다 지었지만 저에겐 어림도 없었죠. 안 되겠는지 저에게 암 진단을 받았다면서 자기가 했던 말을 후회한다면서 자기 병간호로 부탁했습니다. 아쉬울 때만 손을 내미는 남편, 정남이 떨어집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다면서 세상 하늘이 무너진 듯이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참 안 됐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죽을 용기는 안 나나 보네. 병원에 가서 수술 잘하고 살아서 돌아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볼게. 저는 끝까지 남편 병간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남편에게 저 지독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독하게 말한 건 너희였던 거 잊지 마. 난 네가 했던 말에 동의했는데 무슨 불만이야. 어이없네.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아파 죽던지 말던지 자기 알아서 할 소관이네요. 함부로 말을 짓거리더니 자기 발등을 찍는 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자식까지 낳고 산 것을 매우 후회했습니다. 남편의 DNA가 그대로 자식에게 유전될 텐데 아들이 아니라 그나마 딸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남편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암 투병하다가 못 견디게 되면 알아서 산속으로 들어가 혼자서 조용히 요양하다가 죽는지 두고 볼 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가게 앞에서 정말 누더기 같은 옷을 걸쳐 입고 있는 할머니랑 마주쳤어요. 행색이 너무 초라해 보여 남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 친정엄마도 돌아가신 지 꽤 되셨지만 살아계신다면 저 연세쯤일 것 같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살아생전에 효도도 다 하지도 못하고 딸이 이렇게 잘 사는 것도 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저의 친정엄마가 엄청 생각이 많이 나서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제게 친정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시니까 참 다행인 일이었어요.
친정엄마에게 다하지 못한 효도를 제 친정아버지에게 해야겠다고 또 다짐을 해보면서 불쌍해 보이는 그 남루한 행색의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서 가게 오픈을 안 했지만 따뜻한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어서였죠. 친정엄마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려고 하자 이상하게도 주춤주춤 거리면서 뒷걸음질을 치더니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36개 주랭량을 치는 겁니다. 참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마치 저승사자라도 되는 양 놀라서 가시는데 제가 할머니 잠깐만요 라고 불러도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분명히 차에서 내리면서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쳐다봤는데 저는 이상하다 생각을 했죠.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니 가끔씩 가게 주변에서 폐지를 주우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짠하더군요. 저 나이에 폐지를 주우러 다니셔야 하는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폐지가 나오거든 잘 정리를 해서 가져가실 수 있게 비에 맞지 않도록 바깥에 잘 두라고 했습니다. 우리네 사회가 젊어서는 저렇게 고생해서 자식들 키우고 힘들게 경제 발전을 이룬 토대를 만들어주신 저런 어르신들이 잘 사실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계속 그 할머니가 눈에서 잊혀지지가 않더군요. 왜 내가 다가가려고 하자 놀라서 도망치듯이 주랭량을 쳤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나를 쳐다보는 모습이 꼭 나를 아는 듯한 눈빛이라서 한동안 그 인상적인 모습이 신경이 쓰였었죠. 그런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하게 창밖을 내다보다가 그 할머니가 싸놓은 폐지를 챙기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누가 보지 않나 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폐지를 주워 담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다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 할머니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도망갔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쩌다가 또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 것인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되셨는지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미워서 죽고 못 살던 시어머니가 폐지 줍는 할머니가 되어서 나타나다니. 그 옛날에 그토록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워서 마음속으로 저주도 퍼붓고 했었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저 폐지 줍던 할머니는 전 남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내 앞에서 기고만장하고 하시고 싶은 말씀 서슴지 않고 했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기가 다 꺾인 듯 틀림없는 할머니가 되어 있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전 남편과 저는 친정엄마가 살아생전 시장 구석 한 모퉁이에서 조그만 국밥집을 하고 있을 때 만났어요. 우연히 저녁 식사 때 친구들과 함께 시장에 과 모임을 하면서 국밥을 사러 왔다가 들렸었던 것인데 제가 그때 서빙을 했었죠. 전 남편의 친구들 중 한 명이 우연히 저를 알아보게 되어서 같은 교양 과목을 들었기에 오며 가며 제 얼굴을 본 거였죠. 그렇게 해서 같은 대학에 다니는 동문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인연으로 서로 통성명을 했고 저희 친정엄마도 딸과 같은 학교 학생이라고 하니 서비스로 수육도 내주면서 그대로 그 친구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친정엄마가 운영하는 국밥집에 매상 올려주겠다며 다른 과 친구들에게도 소문을 내서 제가 다니던 학교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었죠. 저희 엄마는 딸의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서 더 푸짐히 고기를 내줬고 따뜻하게 자식처럼 대해줬거든요. 그렇게 자주 오던 학생 중에 전 남편이 있었어요. 바쁜 날엔 일부러 찾아와서 서빙도 도와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그렇게 식당 일 도와주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전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에게 친아들처럼 살갑게 굴었어요. 그런 남자가 저는 마음에 쏙 들었죠.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한 후에 서로 취업을 했을 때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했었죠. 이유는 국밥 장사하는 집 딸이라서 싫다고 하셨어요. 옛날로 치자면 주막집에 주모 딸이랑 하는 것이라며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에 그런 말을 하면 누가 이해를 할까요? 아무래도 제가 못 사는 집안의 딸이라서 싫어서 아무 말이나 싸질렀던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전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매우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저에 대한 미움은 더 커져만 갔고요.
시어머니께서 계속 저희 결혼은 반대는 하셨어도 아버님은 저를 예쁘게 보셨어요. 제가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는 걸 빼고는 빠질 것이 없었으니까요. 웬만큼 좋은 직장에다 순하고 착하다고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나서서 예물 예단을 다 생략하고 결혼식을 하기로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것도 불만스러워 하셨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면서 노래를 부르시곤 했죠. 그럴 때마다 항상 비교를 하시는 것이 형님과 아주머니였고, 아주버니는 남편보다 공부도 더 잘한 것도 없었고, 대학도 남편보다도 못한 곳을 졸업을 했어도 부잣집의 딸과 결혼해서 아주 잘 나간다고 하시면서 저 때문에 자기 둘째 아들 인생을 망쳤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니보다도 더 좋은 집안과 결혼을 시킬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 길을 가로막았다고요. 그렇지만 저와 전 남편은 어쨌든 시어머니 고집을 꺾고 한 결혼이기에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굳은 일로 시댁으로 불러도 바로 찾아가서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김치를 담그거나 된장을 담그거나 할 때도 아주버니나 형님은 부르시지 않고 저와 남편만 불렀어요. 그 많은 300포기의 김장을 전 남편에게 싹 다 시켜 먹고 아주버니와 형님이 먹을 거라면서 제일 맛있고 김장할 때 제일 맛있는 김치를 남편에게 배달을 시켰습니다. 매번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보내준다면서 저희들 앞에서 자랑도 서슴지 않으셨어요. 아주버니와 형님은 결혼 때부터 집장만을 해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지만 저희는 양가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댁의 용돈도 충분히 드릴 처지가 못 되어서 명절 때만 드렸었거든요. 명절 때도 아주버니는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남편에게만 이것저것 시켰어요. 저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고 저랑 결혼을 강행했던 남편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움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눈에 띈 차별을 하셨었죠. 그랬어도 전 남편은 조금 그렇게 화풀이식으로 하시다가 말 거라면서 화가 풀리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참아보자 했습니다. 명절 때도 아주버니 앞으로 맛있는 반찬을 밀어주시고요.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시면서 남편에겐 한마디 말씀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주버니 아버님 국은 직접 떠서 갖다 주시면서 나한테 국은 직접 떠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참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친정엄마가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검사를 받고 계셨어요. 식당 일로 바쁘셨던 친정엄마가 장기침이 잦으시고 자꾸 살도 빠지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해서 친정아버지가 저에게 병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부탁을 하셨었죠. 친정아버지는 엄마와 함께 국밥집을 하셨고 남동생은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시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회사에 금요일을 연차로 쓰고 검사를 받고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실은 시어머니가 주말에 전 남편과 함께 시댁에 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장 보러 가자고 하셨었죠. 아주버님, 형님도 맞벌이를 해서 손주를 반찬을 해먹이지 못하니까 반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오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장모님이 입원하고 계셔서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까지 쫓아오셨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기대하지도 않았던 시어머니가 사돈 입원에 있어서 문병 오셨나 했었고 남편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아파서 누워있는 저희 친정엄마에게 한다는 소리가 날 시집을 보내시더니 아주 팔자가 피셨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팔자 좋게 병원에서 검사 한 번 안 받아봤는데요. 팔자 좋은데요? 왜 우리 아들까지 피곤하게 병원에 부르는 겁니까? 제가 이 꼴 보겠다고 대개딸과 결혼시킨 거 아니에요. 딸을 거저 시집을 보냈으면 염치라도 있어야지. 정말 놀랍게도 문병 온 게 아니라 따지러 왔더라고요. 하찮은 국밥 장사를 하시다가 잘난 사위를 보시더니 몸보신을 하겠다고 내 아들까지 병수발을 들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한가하고 있을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서도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시어머니 말이 이젠 우습게 들리니? 내가 주말에 장 보러 가야 한다고 했니 안 했니? 일부러 시어머니 말을 안 들으려고 네 모친 건강검진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런 무례한 말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병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버티시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곳은 4인실 병실이라서 다른 환자들도 있었는데 있든 말든 상관도 하지 않아서 저희 친정엄마는 놀라서 얼굴이 창백해지는데 제가 도저히 참고 있을 수가 없었죠. 또 어떤 말을 퍼부을지 알 수가 없었기에 무조건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나가시죠. 나가서 얘기하세요. 당신 뭐해? 어머니 모시고 나가.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세게 잡았습니다. 어디다 함부로 손을 대 건방지게. 그 기막힌 장면을 친정엄마가 보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무작정 시어머니를 끌고 병실에 나왔어요. 당신의 그 잘난 아들과 원하는 대로 헤어져 드릴게요. 대신에 당신이나 당신의 아들 때문에 천벌받지 않으면 내가 손에 장을 찢을 겁니다. 내가 두고두고 저주를 퍼부을 테니까요. 그때 저주를 퍼붓는 눈빛에 특히 겁이 났는지 그대로 주춤거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천벌을 받아라고 했던 그 말은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원했던 말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남편과 미련 없이 헤어졌습니다. 전 남편 의사와 상관없이 헤어지게 된 거였죠. 그대로 저는 미친 듯이 성공해서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돈 없으면 무시받는 세상이라서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국밥집을 아버지에게만 맡겨둘 수 없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 일에 매달리다가 국밥 장사로는 수익에 한계가 있어서 유명하다는 고깃집에서 요리를 배우면서 비법 전수를 받았어요. 거기서 만난 사장님이 바로 현재 제 남편이었죠. 지금은 남편의 도움으로 퓨전 고깃집으로 크게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7년이 지난 지금 제가 원하는 대로 부자는 되었지만 폐지 줍는 할머니가 되어서 나타난 시어머니는 참 안 됐더라고요. 저랑 또 마주칠까봐 두리번거리면서 폐지를 주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알아보니 저와 이혼한 이후로 전 남편은 되는 일 하나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착한 아들이었던 전 남편은 시댁의 발길을 끊었고 시어머니가 전 아주버니 돈으로 그놈의 비트코인에다가 투자를 하다가 몽땅 날리는 바람에 전 남편의 형도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근육이 손실되는 병에 걸리면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병원비를 대느라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날려먹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폐지까지 주우시는 것을 보니까 돈도 하나도 없는 가난뱅이 신세가 된 것이 틀림없어 보이네요. 저에게 늘 국밥집 가난한 집 딸이라고 빈정상하게 말하더니 본인이 저렇게 가난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줄 알았을까요?